공포 행상인들은 끊임없이 동료 시민들과 사회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낙관주의를 깨부시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 국가에는 이웃의 음식과 살 곳과 교육과 보험을 나눠주고 총을 몰아낼 수 있는 돈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모두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상상도 못할 엄청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그동안 공포 행상인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허상 때문에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라. 로드 레이지에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유치장에 소수를 위해 만든 청소년 보호 정책에 은유적인 질병 희생자들에게 주는 배상금에 이미 안전한 항공교통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원을 생각해보라. 이런 자금의 일부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심각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공포를 파는 후보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화성인 침략자가 쳐들어온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라이스 메이커 출판, 베리 글래스너 지음, 윤영삼 옮김, 공포의 문화입니다. 공포팔이 미디어와 권력자들의 이중 전략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공포의 문화 중 오늘은 언론이 만든 공포, 언론이 막은 공포 챕터를 낭독합니다. 언론을 빼놓고는 공포의 문화를 말할 수 없다. 공포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여러 주체들 가운데 언론은 단연 1등 공신이다. 하지만 언론은 한편으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후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을 일방적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자들은 공포를 퍼뜨리기도 하지만 대중을 겁주는 공포의 정체를 폭로하고 비판할 때도 있다. 공포를 퍼뜨림으로써 이득을 보는 집단은 기업, 압력단체, 종교, 정당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언론은 자신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공포를 이따금 물어뜯기도 하기에 이러한 집단과는 구별해야 한다. 어떤 질병에 관한 연구 기금을 모으는 단체라면 그 질병의 위험성을 과장함으로써 대중의 관심과 불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보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을 언론이 중간에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동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도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언론도 있다. 예컨대 켄터키에서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최근 벌어진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존스버러 교내 살인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논조의 보도가 나왔다. 학교 폭력 범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최신 논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공포 행상에 대우해서 이탈한 언론도 있다. USA 투데이와 워싱턴 포스트는 독자들이 염려해야 할 것은 총을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1990년대 시골 지역에서 청소년 살인 사건이 증가한 것은 집안에 있는 총기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어떤 신문은 존스버러 총격 사건을 보도하면서 13살짜리 살인자 아들에게 사격을 가르쳐 준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엄마의 발언을 인용했다. 다른 것과 똑같아요. 맥주 마신다고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 USA 투데이는 총기를 마치
자동차나 술처럼 취급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의 안전장치를 채우거나 자물쇠 달린 케이스에 보관하도록 하는 법이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런 법률이 시행되는 15개 주에서는 청소년 총격으로 인한 사망률이 23%나 감소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런 웰시는 탁월한 탐사 보도를 통해 아동 청소년을 겨냥한 총기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기 제조사의 광고와 미국 총기협회의 통제 자료를 인용해 1998년 무렵 총기의 주요 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여성을 타깃으로 한 광고가 실패하자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실제로 스미스 앤 웨스는 아버지 옆에서 권총을 겨누고 있는 아이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를 광고로 실었다. 아버지가 날 이곳에 처음 데리고 온 게 엊그제처럼 생생하다. 행복한 시절, 아버지와 나, 그리고 스미스 앤 웨슨. 가끔은 기자들이 언론 비평가보다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언론을 비판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사회학자로서 감탄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예컨대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존 슈워츠는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가상의 서사와 이미지를 현실에서 가져온 것과 뒤섞여버리는 언론의 수법을 지적하며 이것을 퀴즈나트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 이러한 수법을 활용해 언론은 작은 위험을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큰 위험물 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기가 막히게 해낸다. 여러 해 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휩쓸었을 때 실제로 NBC 데이트라인은 자이리에서 이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영화 아웃브레이크에서 발췌한 영상 클립을 사이사이 끼워 넣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미국에 침투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더스틴 호프만의 모습과 함께 바이러스의 유행을 예견하는 역병의 도래라는 책을 쓴 로리 가렛의 인터뷰 영상을 교차 편집해 수많은 전염병이 우리를 향해 떼를 지어 몰려오고 있다는 인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언론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공포를 팔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포에 의혹을 던지는 언론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밀레니엄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언론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공포가 사회를 장악하는 이유, 그리고 왜 특정한 위험이 다른 위험에 비해 더 유행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인간이 위험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오랜 시간 연구해온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는 어느 사회든 무한대에 가까운 수의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정한 위험을 가장 위험하다고 선택하는 기준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도덕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한다. 도덕 원칙에서 벗어나는 집단이나 제도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 특정한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글러스는 에런 웰다브스키와 함께 쓴 위험과 문화에서 14세기 유럽의 상황을 예로 보여준다. 유럽에서 깨끗하지 못한 식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해온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주장이 세간에 널리 퍼지고 난 뒤에야 식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좀 더 최근 제도를 예를 들어보자. 1990년대 초 미국은 공립학교 건물에 사용된 성면을 제거하기 위해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출했다. 사실 이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성면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안전했다. 더욱이 당시 공립학교 건물 중 3분의 1이 노후돼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건물을 보수하는 데 썼더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성면은 도무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아이들을 화재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도리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인들은 엄청난 근심 걱정과 돈을 성면에 쏟아부음으로써 고약한 기술과 산업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 공포와 분노는 도덕적 불안의 투사인 경우가 많다. 아동 폭력에 관한 공포를 생각해보자.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영양, 주거, 양육, 의료, 돌봄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집단적으로 상당한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러한 불안과 죄책감을 소아 성애자, 유치원 교사나 아동 집단 살해자, 살인자 부모와 같은 악당들에게 투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기자 데비 네이션과 변호사 마이클 스니데커는 1980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 집단 내에서 벌어진 아동 강간, 고문 사건에 대한 실상을 파헤쳤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벌어진 아동 강간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처음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경찰이 처음 수사했을 때 피해자 아이들은 성적으로 학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부모와 수사당국의 강권에 못 이겨 아이들은 말을 바꿨다. 끔찍한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은 대체로 부모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었다. 엄마들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진실이라 믿고 있었다. 네이선과 스니데커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과거에 학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오래된 불안과 공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공포를 아이에게 투사해 자신의 생각을 아이의 목소리인 척 전달하고자 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불안을 쏟아내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아이들의 증언이 나오자 학대당한 경험이 없는 엄마들은 이것을 무기로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항하는 보편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평범한 아줌마들이었던 이들은 남성들의 마초 문화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여성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네이션과 스니데커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문화권에서 여전히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성적 폭력을 규탄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순진한 피해자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사탄 숭배자들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공포가 언론을 통해 퍼지자 온갖 사람들이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유명한 페미니스트들은 학대당한 아동이 가부장제의 몰락을 입증한다면서 근본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페미니스트들을 대변한다고 떠드는 이들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악한 남성들에 대한 공포를 퍼뜨리는 것은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몇 년 전 10대 임신이 언론을 달구었을 때도 페미니스트들이 튀어나와 10대 엄마 3명 중 2명이 성인 남성에게 유혹당한 뒤 버려졌다는 끔찍한 통계 수치를 들이대며 남성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한껏 조성했다.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남성 집단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 데 열중한다. 대중적인 공간에서 공포는 교환 과정을 통해 증식한다. 여러 공포가 교차하고 대립하면서 공포의 문화는 점점 몸집을 키운다. 다수의 남성 집단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보수주의자들은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제공하는 고마운 집단이다. 보수주의자들에게도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주는 고마운 집단이다. 그들은 아리아나,
허핑턴을 반아동주의자, 반가족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여성학을 반과학, 반이성운동이라고 폄하하며 서로 공생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공포도 끊임없이 퍼뜨린다. 진보주의자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한 공격을 대갚아준다. 학교에서 예배 시간을 없애버림으로써 양심 없는 아이들을 양산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자 진보주의자들은 보수 꼴통들이 아이들을 기독교 전사로 만들려고 한다고 맞받아치며 공포의 행렬에 동참한다. 공포에서 출발한 정치는 어리석은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때의 시인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말은 더욱 빛이 난다. 하지만 오늘날 언론과 정치인들은 리처드 닉슨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듯하다. 대중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에 반응한다. 주일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닉슨 대통령의 정치 전략을 이끌었던 이 원칙은 현대 정치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자동차 경보기부터 TV 뉴스에 이르기까지 또 대중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람들 역시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포를 활용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왜 터무니없는 공포에 그토록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간단히 답하자면 우리의 도덕적 불안을 자극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징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에게 그런 공포를 파는지, 어떤 수법으로 공포를 파는지, 그런 공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